과거의 정치인의 선비 정치인이라는 주제로 원연합회 박건웅 회장님의 열강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조선에 청나라를 반대하는 선비 세 사람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조대왕은 모두가 충신인데 누구를 보낼 거냐? 가만 죽는데 인조대왕이 잠을 못 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전하, 소인이 가겠습니다. 홍익한, 전하, 소인이 가겠습니다. 윤집, 전하, 소인이 가겠습니다. 오달째, 이 세 사람이 청나라로 갔어요. 청나라 장군 오달째는, 용골 때는 그 사람들 꼭 죽이려고 안 했어요. 1년 동안 너희들이 청나라를 반대하지 않으면 돌려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의 선비들은 우리는 죽으려고 왔지 살아 돌아가려고 온 게 아니라고. 용골대 앞에서 무릎도 꿇지 않고 당당하게 버텼어요. 결국 그 세 분이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분들이 남한산성에 모시져 있습니다. 그거를 현절사라 그래요. 그게 조선선비였어요. 조선선비는 대쪽 같은 선비정신, 이 선비정신이 조선 500년 동안에 이어져 왔고 우리들의 머릿속에도 다 선비정신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에 이어진 선비정신, 그 선비정신이 시작된 것이 신라 때부터입니다. 신라 때 화랑 5개가 있었잖아요. 그때 화랑이 있었지 않습니까? 화랑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청년의 왕조를 이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선비 정신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국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6.25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대국 10위권 안에 있잖아요. 이렇게 선비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오늘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들 모두 다 머릿속에 다 선비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머리 좋기로 세계 4번째입니다.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는데 그 첨단 산업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유태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나가는 사람이 인도 사람이고 세 번째 잘 나가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고 네 번째 잘 나가는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인적 자원밖에 없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오늘 우리 선비 정신이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라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 경주에서 한번 다시 이 선비 정신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강연은 유교는 관계의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성균관대학 교수인 최영갑 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제 제목이 관계의 철학입니다. 관계. 지금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알죠. 예.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모두 다 아는 분들일 겁니다. 자, 이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행복을 좌우하는지, 그걸 우리가 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그게 여러분의 아마 차 생활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호를 다지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거죠. 이 관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 좋은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유교는 지금 7대 종단의 하나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종교라고 보기보다는 인간에 관한 철학이다, 인간 중심주의 철학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아마 가장 잘 유교를 담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내세관도 없고 유일신도 없고 복을 비는 철학도 없고 그냥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가장 중심이 있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죽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유교 철학입니다. 그러면 조상 제사는 뭐냐? 또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상례를 치르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이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봤던 조상에 대한 그냥 추모 의식이에요. 춘추시대의 진원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나라를 가진 왕이에요. 근데 요 옆에 작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괭나라하고 우나라. 진원공이 괭나라를 정벌을 하고 싶어요. 이 정벌을 하려는데 우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나라 군주한테 길을 좀 비켜주시오. 빌려주시오. 내가 당신네 나라를 거쳐서 괭나라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나라 신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거든요.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궁직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어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길을 빌려주면 반드시 진원공은 괭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나라를 정벌할 겁니다. 그건 뻔합니다. 하니까 왕도 신하들도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궁지기는 결국은 짐을 싸고 식구들을 데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진원공이 괭나라를 치고 역시 돌아오면서 우나라까지 정벌을 합니다. 이게 춘추좌전이라는 책에 나오는 고사예요. 자, 이 입술의 존재를 우리는 간혹 망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내 마음대로 막 하거나.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즘에
그 학폭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의 선생과 학생들 사이에 이들도 결국은 입술과 이의 관계예요. 선생이 없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이 선생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만연이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엄마의 잘못? 부모의 잘못? 여기 있는 분들의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이야. 네. 자, 저는 유교 철학자지만 오늘 이 고사는 불교에 나와 있는 아함경에 나와 있는 고사예요. 맹기우목이라고 하는 고사입니다. 자, 이 고사는 재밌어요. 이 밑에 보면 눈멀 맹자, 거북 귀자, 만나루자, 나무 목자.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고사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바닷속에 눈먼 거북이가 살았는데 이 거북이가 한번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100년 만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런 거북이였어요. 근데 이 거북이는 인간이 사는 무트로 가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트로 가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구멍이 뚫린 나무를 잡는 길밖에 없어요. 파도에 밀려서는 잘 가지도 않고, 그리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또 없습니다. 자, 여러분, 100년에 한 번 내려갔다가 딱 올라왔는데 그때 딱 나무를 우연히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못 만나면 또 내려가야 돼. 100년이 있다가 또 올라와야 돼. 엄청 어려운 거죠. 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리만큼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그 진리를 깨달는 게 눈먼 거북이가 우연히 나무를 만날 확률처럼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길 의미가 담긴 두 가지 고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이라고 했죠. 이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글자가 바로 어질인자입니다. 사람 인자에 두 이자가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예요. 네. 아주 쉽죠? 너와 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발음 같아요. 사람 인자, 어질인자 발음은 같아요. 그래서 중용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인은 어질인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거꾸로 말하면 어질인자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럼 어질인자가 사람인자라고 한다면 사람인자는 그때 뭐라고 새길까?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어질다는 건 대강 우리가 감각으로 알지만, 그러면 어질인자를 사람인으로 해석한다면 이 사람인자는 뭐? 사람다움이에요. 사람다움. 인간다움. 자, 인간답다, 사람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찌 보면 굉장히 범범한 표현 같지만 저는 최상급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The best. 최상급. 인간으로서 갖출 수 있는 최상의 형태의 인간. 우리가 보통 전인, 지덕체를 갖춘 인간 이렇게 말하지만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인간답다를 포괄할 수 있는 말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뒤에서 지금 누가 대포를 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똑같이 피하세요. 왜? 제가 여러분의 뒤를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를 보고 저는 여러분을 보고. 자,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오감이라고 하는 거, 이건 아주 한정적이에요. 우리는 내가 보는 게 전부 다 진짜 같고 내가 듣는 말이 전부 다 진리 같고 모두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건 너무 작아요. 내가 보는 세상은 원으로 표현한다면 내가 보는 세상은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안개 안에서 내가 보는 거고 뒤는 못 보잖아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 내가 보는 세상과 여러분이 보는 세상은 반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반은 내가 보고 있어. 여러분의 반은
내 뒤에 반은 여러분. 반반씩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하면 반은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라.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 중에도 분명히 강의도 잘하고 뭐 원장이고 뭐 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데 그런 분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지적을 하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발전을 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삼강, 오륜 이렇게 배웠죠. 근데 실제 삼강은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강은 이 중에서 세 가지만 빼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 윤리하면 오륜이 답이에요. 삼강은 빼십시오. 이건 나중에 한나라 때 와서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는 오륜입니다. 이 오륜 안에는 인간관계에 수평이 담겨 있어요. 수평적 인간관계. 근데 이걸 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욕하는 게 유교는 남녀차별이다. 그래도 부부여배를 가지고. 자,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연애도 하고 사교도 보고 많은 관계를 맺었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결혼하고 좀 지나니까 돈도 벌고 명예도 생기고 권력도 있고 힘도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투는 걸 하게 됩니다. 왜? 내가 권력을 쥐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특히 남자들은 더 심하죠. 돈, 명예, 권력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여성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늙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이 오랑우탄 어떻게 늙었나요? 욕심꾸러기죠. 네. 자, 이 과일을 손에, 입에, 발가락 사이에까지 끼웠어요.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본래 긋기는 사욕을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욕심들이 있어요. 이 욕심을 버려라. 먹고 싶고 편하고 싶고 쉬고 싶고 이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는데 어떻게 살아? 그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 이익만 취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에 피해를 주고 누군가를 해치게 됩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긋기가 사욕을 긋고 가는 긋기다. 그래서 복례, 애초에 인간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공자와 제자 안현 사이에서 나온 말이에요. 안현이라고 하는 제자는 굉장히 똑똑한 제자입니다. 문일지시하는 제자예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그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지린자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공자께서 긋기복례다. 근데 안현이 머리가 좋아서 충분히 알 것 같은데 몰랐나 봐요. 다시 물어봐요. 선생님, 조금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가 한 말이 이거예요. 이 네 가지. 비례물시, 비례물엄, 비례물동. 이 네 가지. 시청원동.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얘가 아니면 하지 마라. 이게 간단할 것 같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평생에도 못할 거예요. 모든 인간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 있다라고 전제를 내는 게 바로 맹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봄이 되면 식물에 씨앗을 뿌리죠.
이 식물에서는 작은 싹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싹에다가 물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고 또 거름도 주고 해야 이 싹은 이렇게 꽃도 피우고 아주 멋있게 자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벌과 뭐 이런 것들이 달려들어서 열매를 또 맺게 해줄 겁니다. 이 과정을 모르는 천치 바보는 없을 거예요. 자, 근데요, 이 싹이 이 꽃이 되고 이 열매가 되는 걸 우리 인간의 삶에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과연 이 중에 나는 지금 꽃이다 또는 나는 화려하게 열매를 맺은 단계다 생각하는 사람들 계신가요? 쉽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거나 아니면 열매를 맺어도 중간에 떨어져 나가거나 꽃을 피워도 그 꽃이 아름답지 않거나 그건 뭐 때문에 그래요? 새싹의 단계에서 환경을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새싹의 단계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망각하지 않아야 돼요. 나이보다 소중한 게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훌륭한 인격이에요. 덕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훌륭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성인이에요, 성인. 이 성인이 가장 덕망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익보다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인물이에요. 지도자, 선지자, 선각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선각자들이 반듯해야 되는데 반듯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요즘에 TV에서 나온 금쪽이 알죠? 금쪽이의 잘못이 누구 때문에 생겨납니까? 금쪽이 잘못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부모가 싸우거나 부모가 욕하거나 부모가 폭행하거나 거기서 금쪽이가 잘못되는 겁니다. 단풍이 왜 이렇게 노랗게 빨갛게 물들까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하면 간단해요. 엽록소 작용을 지금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엽록소가 사라지는 거. 다른 이제 성분들이 노랗게 빨갛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건 과학적인 설명이고 실제 이 단풍이 나타나는 건 뭐 때문에 잎을 떨구기 위한 전 단계예요. 잎을 떨구기 위한 전 단계. 늙어간다는 거는 뭘까? 내려놓는 전 단계. 예. 이걸 잘 내려놓는 사람이 이렇게 멋지게 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에서 배우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수많은 것들이 많지만 얼마나 내가 가진 걸 내려놓을 줄 아는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걸 베풀 줄 아는가, 이 속에서 좋은 관계가 맺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연 제목은 동닭이와 가산학당의 교유로 국립목포대학교 이동훈 박사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3강연의 진행을 맡은 이미류 부회장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동닭이와 다산학단의 교유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누구라도 동다송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동다송에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동닭이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닭이가 그럼 초이가 어떻게 동닭이를 자신이 1837년에 저술한 동다송에 인용했는지는 사실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동국소산 원상동 색향기미 논일공 유관지미 몽산약 고인고판 겸양종이라고 하는 선생님들 너무나 잘 아시죠? 뭐 간단하게 번역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도 원래는 서로 같아
색과 향과 기운과 맛과 효능이 한 가지일세. 유관차의 맛과 몽산차의 약효지녀 고인 옛사람들이 둘을 경하 높이 평가했다라고 이렇게 본문에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반드시 동다송을 읽으실 때는 본문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초이가 동다송을 저술할 때 본문과 줄을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은 논문 형식으로 저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자신이 설명한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자기가 설명하는 게 그냥 자신의 설명이 아니고 근거가 있다라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자신이 설명한 이 본문의 내용을 줄을 달아서 여기서 인용한 겁니다. 아니면 이러한 내용을 내가 설명한 겁니다라고 반드시 줄을 달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동다송을 공부하실 때는 반드시 본문과 협주를 같이 읽으셔야지만 동다송을 좀 완전하게 그리고 오롯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국서산 원상동 그다음에 고인고판 겸양종이라고 한 본문의 내용을 내가 어디에서 인용한 거냐라고 해서 동닭이 운이라고 한 겁니다. 동닭이에서 말했다. 그래서 호흡의 동차지요 불구벌산 이어관지 색향기미 소무차이 다서운 유관차 이미승 몽산차 이약승 동차 개겸지의 약유 이차망 육자우 긴 피리 여언 위연야라고 해서 내가 본문에서 설명한 내용이 동닭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겁니다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동닭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차도 색과 향, 기운과 맛 등 모든 면에서 중국 차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리 차는 맛과 약효를 겸하고 있어 중국 차보다 더 낫다고까지 말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차의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조한 이덕리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판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덕리 기다를 보면 중국의 오랑캐들한테 이 차를 판매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북쪽 오랑캐들은 굉장히 하루라도 차를 마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네들한테 차를 팔기 위해서는 사실 맛보다는 약효를 강조해야지만 판매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덕리는. 그런데 이덕리는 우리나라 차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약효도 굉장히 중국 차에 못지않게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이덕리가 지은 동닭이는 현재 백운동본, 법진본, 의안본 등 세 종류의 이본이 남아전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세 종류의 이본 모두 훗날 다산학단이라 불렸던 다산의 제자들에 의해 필사된 굉장히 흥미로운 점입니다. 다산 정약응이 강진에서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 양성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산이 1801년부터 1818년까지 강진에 유배 생활을 했죠. 그런데 이때 기른 약 18년 동안 강진에서 제자들을 양성했는데 이 제자들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학자들, 특히 다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다산의 제자들, 이 제자 그룹들을 일컬어서 다산학단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들 잘 아실 겁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천재라고 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사체라고 해서 글씨만 잘 쓴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에 최고의 천재가 학문적으로 완성된 천재가 누구냐 하면 추사 김정희를 꼽을 정도로 굉장히 학문적으로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다산의 읍중제자 황상의 시를 평가하면서 지금 세상에 이런 작품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게 평가했고 정약전이 흑산도에 유배 가서 자산오보를 편찬하고 싶은데 그걸 잘 못하니까 다산이 자신의 제자들 중에서 이양래를 보내가지고 자산오보를 편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산오보뿐만이 아니라 다산이 중요하게 저술했던 많은 책들이 이 이양래의 손길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학래의 학문이 다산 그룹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리가 1783년경 유배지에서 저술한 동닭이는 1797년 이덕리가 세상을 뜬 후 다산악단에 의해 필사되어 전해집니다. 그래서 백운동본, 법진본, 의안본 등 모두 3종류의 이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운동본, 법진본, 의안본이라는 건 훗날 이 당시부터 이름이 정해졌던 건 아니고 훗날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명명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백운동본이라는 거는 정민 교수님이 발굴했기 때문에 백운동본이라고 했고, 법진본은 용은 스님께서 발굴해가지고 법진본이라고 했고, 의안본도 마찬가지로 정민 교수님께서 발굴해서 의암 김규선 교수가 소장했기 때문에 그 김규선 교수의 호를 따서 의안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두 3종류의 이본이 남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강진에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이본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산의 제자들은 이것을 돌려가면서 필사를 했을 거라고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백운동본, 법진본, 의안본이 모두 다산악단, 그러니까 다산의 제자들이 필사한 것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이걸 본 사람들이라면 필사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다산의 제자들의 문집에 보면 분명히 아마 이런 기다가 필사된 것이 아마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아마 발견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덕리가 생전에 저술했을 때 원래의 제목은 기다입니다. 예, 기다. 그리고 기다의 내용 중에 아까 보셨던 동닭이, 그러니까 초이가 동다송에 인용했던 부분이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게 중간 부분입니다. 중간 부분이고, 여기에 이시연이 필사한 후에 뭐라고 했냐면, 여기 빨간 줄이 뭐냐면은, 이야 10조목은 금산질, 지금 없어져서 불가로 기록할 여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시연이 분명히 필사했을 때 이 뒤에 분명히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으니까 잊어버려서 필사할 수가 없다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연다라고 해서 담배에 대한 내용을 적은 겁니다. 쭉 이렇게 적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나중에 아마 이시연이 나중에 원고를 수습하면서 또 잊어버렸던 내용 수습하면서 보니까 기다의 뒷부분이 발굴하니까 이 맨 뒤에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당, 제, 상, 다설하, 그러니까 마땅히 앞에 다설 밑에 이어져야 한다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놓고 굉장히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이덕리가 옥주에서 유배할 때 지은 것이라고 딱 해놨기 때문에, 이시연이 마지막으로 원고를 찾아서 필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덕리라고 분명하게 밝혀놓았기 때문에, 아, 이 동닭이가, 기다가 이덕리가 저술한 것이라고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남겨놓은 겁니다. 1891년 배감사 3위 법진이 대둔사에서 필사한 이본입니다. 법진이 연담 계열의 승려였기 때문에 아마 배감사 승려임에도 불구하고 연담의 계를 받기 위해서, 연담 그 법맥을 받기 위해서 아마 1891년에 대둔사에 와서 계를 받기 위해서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법진이 이 다경합을 법진본을 필사했는데, 이 법진본의 원본은 초이선사가 생전에 직접 필사해 놓은 다경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때는 1891년은 이미 초이가 입적한 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대둔사 진부람에 초이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유품을 진열해 놨습니다. 진열해 놓는데 아마 법진이 그 진부람에 보관되어 있던 초이의 유품 가운데 이 다경합을 보고 필사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6개 중에서 우리나라 차에 대한 기록이 2가지가 있는 겁니다. 다기하고 다송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자를 붙여서 동다송은 잘 아시죠? 동다송이고 여기 동닭이라고 했기 때문에 초이가 인용한 거는 우리 차의 기록 중 다경합에서 우리 차의 기록이라고 하는 게 닭인데 여기에다 동자를 붙인 거예요. 예, 그래서 목차에는 이렇게 닭이라고 했지만 왜냐하면 다자로 다 통일해서 책 이름을 했기 때문에 다자로 다 통일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면 내려주세요. 기다로 돼 있죠. 원래의 책 제목. 예, 원래의 책 제목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의안본입니다. 의안본은 초소로 필사된 백운동본을 해서로 정성을 들여 정서하면서 백운동본에서 따로 떨어져 있던 뒷부분을 앞부분과 하나로 한편으로 필사한 이본입니다. 그러니까 백운동본에서 이시연이 필사할 때 처음에 찾은 내용과 나중에 찾은 내용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의안본은 그걸 보고 필사했지만 전체적으로 한편으로 쫙 이어지게끔 필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의안본은 다산의 읍증제자 황상이 필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거는 정민 교수님이 의안본을 처음 발굴했을 때 황상의 책과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유사해서 아마 황상이 필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의안본의 필체가 황상의 필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황상이 지은 벽은이 병차를 보내주다란 작품에서 이덕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이가 동다송에서 언급한 동닭이라고 언급한 내용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이덕리에 관하여 언급한 유일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지까지 발굴된 문헌 중에서 이덕리에 대해서 언급한 문헌이 2가지가 있는데 초이의 동다송과 황상의 벽은이 병차를 보내주다라는 2개의 문헌 자료에서 유일하게 이덕리를 언급했기 때문에 초이는 동다송에서 동닭이를 언급했고 이 의안본은 누군지 필사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다산의 제자들 중에서 이덕리를 언급한 사람이 초이와 황상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황상의 필체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의안본은 아마도 황상이 필사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강연의 제목은 신라 차인의 차문화와 충당사입니다. 김대철 원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김대철 원장님은 한국 여천 차문화의 원장님이시며 신라의 풍류를 이야기하면서 유불선을 함께 모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불교의 옷을 입어도 유교와 성교와 항상 같이 있었고 유교의 옷을 같이 입고 있어도 불교와 성교와 같이 했던 우리 민족만이 특별한 사상입니다. 신라가 난 세계적인 대사상가라 하면은 한 분을 뽑는다면은 원효 스님입니다. 차를 좋아했고 또 이 원효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원효 스님과 사복,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뱀복이라고도 많이 하죠. 요 2사람의 만남 얘기가 상당히 1000몇백 년 전에 이 신라 땅에서 일어났던 멋진 일화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거의 분황사에서 저술 활동을 많이 하시다가 고선사라는 지금 그 자리가 수몰되었는데 기림사와 감은사지를 가다 보면은 그 덕동호가 있습니다. 지금 수몰 지역 옆에 있었던 절입니다. 거기에 있는 고선사 탑들 지금 경주 박물관에 옮겨놨거든요. 그래서 고선사의 나이가 한 50대 중 이때 할 때 이게 56세 정도니까 50대 이때 거기에 주석하고 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신라인의 가장 천민 중의 천민인
사복이라는 뱀복이라는 사람이 원어 스님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인물인 원어 스님을 가장 미천한 사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스님, 우리가 전생에 경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죽었으니 우리가 장사를 지내러 가는데 스님이 앞장서서 좀 해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이 원어 스님은 와, 예, 그러지요 하면서 상당히 공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누구냐? 이 사복의 어머니는 어느 날 이 가부로 살다가 어느 날 어찌된 일인지 요 사복을 낳았습니다. 낳았는데 어릴 때 한 10몇 살 때까지 옳게 걷지를 못했대요. 그 기어다니다 해서 뱀아이, 사동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삼국유사에 놓은 얘기입니다. 이 사복이 한다는 소리가, 스님, 우리 어머니가 이제 다시는 윤회를 하지 않게끔 멋진 법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하의 원어 스님이 어떻게 법문을 하냐면은, 태어나지 말 것을 죽기 괴롭고 죽지 말 것을 태어나기 괴롭도다, 이렇게 합니다. 얼마나 멋진 법문입니까? 그런데 이 뱀복이 한다는 소리, 무슨 말이 그리 기노? 짧게 하소, 짧게. 그러니까 원어 스님이 머석에서 다시 한 게, 생사고, 죽고 나는 것이 다 고통이다. 한마디로 할 거 두 마디로 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뱀복이라는 이 사포성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한 수 이었다는 겁니다. 신라 35대 갱덕왕 무릎 같으면요, 신라가 전성기 시대입니다. 전성기에서 어찌 보면 약간 포물선을 그리는 최고의 신라의 전성기를 누렸던 것인데, 서기 765년, 정확합니다. 3월 삼진날, 그 전에 이 갱덕왕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둘째 마늘 부인한테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가 765년, 요때가 충담사를 만나는 요때가 그 아들이 나이 8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어리고, 충신들은, 이순 같은 충신들은 자꾸 산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간신들만 가닥가닥 하는 이제 그런 곳에 이 나라가 걱정이 되니까 막 이제 이 갱덕왕이 어느 날, 이렇게 3월 삼진날에는 가장 좋은 날이라서 기운이, 그래서 요 날을 잡아가지고 큰 어떤 인재를, 내가 왕사를 구해가지고 나라를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신화를 거느리고 3월 삼진날, 좋은 날을 택해서 그 월성, 지금 이제 반달처럼 생겼다 반월성이라는 오늘 월성입니다. 월성 기정문, 지금은 그 자리가 없죠. 없는데 기정문터가 어디쯤 되는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정문에 나서서 누가 영복성, 영광된 옷을 입을 사람을 나에게 데려와 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하들이 막 이제 그 도성 밖을 나가서 이제 옷을 잘 입은 대덕 고성 한 분을, 멋지게 생기고 옷도 잘 입은 이제 사람을 모시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 갱덕왕이 보는 눈이 다르죠. 내가 찾던 스님은 아니다고 보냅니다. 그렇게 모두 이제 신하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저 멀리 보니까 경주 남산 쪽에서 한 누더기를 입은 한 성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눈도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저 스님을 모시고 나왔더니. 그리고 이제 오니까 이렇게 이제 앵통이라는 것이 그 벚나무 앵자를 쓰는데 야외용 차 도구함입니다. 신라시대 때 서기 765년에 이미 야외에서 차를 다릴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우리 신라 차문화입니다.
그래, 어디서 오시오? 이라니까. 나는 3월 3일이니까 9월 9일 날 되면은 꼭 남산 사마령에 있는 미륵 세존에게 차를 공양합니다. 그래서 차를 여기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해놨지요. 보면 팽다향입니다. 대접할 향자입니다. 저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나도 그때 막 아차하고 팽다흥공이라고 쓰기도 했는데 원문은 팽차향입니다. 차를 다려서 우리 다리를 팽자죠. 쌀물 팽자 쓰기도 하고 차를 다려서 대접하다 부처님한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남산 사마령 미륵 세존에게 차를 다려서 공양하고 오늘도 그 공양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 그 짊어진 앵통이는 뭐가 들었소 하니까 차 도구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차 한 잔을 줄 수 없겠소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차자리가 펼쳐집니다. 이 차자리는 우리 차인들에서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차자리입니다. 아마 이 차자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요 내용을 보면요. 차인의 덕가, 차인의 인문정신가 모든 게 들어가 있는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충담사가 갱덕왕이 펼친 그 차자리는 오늘날 우리 차인들이 차해에서 차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최고의 차자리로 우리가 기억돼야 될 자리입니다. 요 불상이 지금 이 불상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경주박물관에 가면 모셔져 있습니다. 꼭 요 연수에 마치고 꼭 가서 아까 고선사 3층 석탑 요 다 보물입니다. 요 불상 얼마나 예쁩니까? 그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경주편에 보면은 요 하도 귀여우니까 아들이 손을 대어 가지고 새까맣게 때가 묻었다는 이제 그 불상입니다. 근데 이 불상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불상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제 가운데 본존불이고 좌우에서 보는데 조그마한 불상들이 돼서요. 1925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이렇게 점령하고 있을 때 경주 남산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그때 사차치 남산 유적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까지도 그 당시의 유적을 이렇게 좌로 조사한 것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따라잡지를 못할 정도로 마치 건축 도면을 그리듯이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때 보고 제가 이제 20대 학생 때 도서관에서 이제 경주 남산의 불적 지도라는 걸 보고 그때는 뭐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사진만 많이 봤는데 정말 대단한 민족이구나, 무수 민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허벌판 경주 남산을 그 당시에 모든 조사를 하면서 이 이제 여기 보십시오. 이제 여기 이제 출토 잘 안 나오네. 다음에 잘 안 넘어가네. 예. 여기 이제 1925년도에 요 가운데 불상이 보이죠? 여기 이제 출토되던 모습입니다. 아마 그 자료에 내가 다 올려놨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좌우 heb시보살은 어디 갔나? 그래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이제 탑동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이 불상이 아까 예쁜 불상이 너무 예쁘니까 이 불상을 지게에 짊어지고 자기 집에 딱 숨겨놨답니다. 이렇게 집에다가 모시나니. 그래가 이제 그때 이제 일본 간원한테 걸려가지고 이제 그 불상까지도 이제 같이 해가 이 불상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제 허물어진 이제 석백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요 불상과 아까
민가에 숨겨놓은 불상을 합쳐서 원래는 경주 저 안쪽에 들어가면은 지금 박물관 전에는 70년대만 해도 지금 이제 경주 문화원으로 쓰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냥 이렇게 떨에다가 모셔. 그때 내가 10대 때 경주 남산 답사를 다녔었어요. 학교 빼먹고. 가보니까 이 불상, 새 불상이 너무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아마 내가 차를 하게 된 인연이 되는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엽고 너무 좋았었어요. 왜 이런 불상을 안에다 앉혀놓고 바깥에다 내놨을까? 근데 그때는 너무 좁으니까 이 불상의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이야기할 것이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신라왕자 김교각과 금지차. 그러니까 828년 삼국사기 기록에 보면 828년에 흥덕왕 때 대름이 차를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지리산에 심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미 약 100년 전에 700몇 년 전에 이미 신라의 차를 교각 스님이 요 보면 항립도라는 것이 이제 뵙십니다. 쌀입니다. 쌀하고 무슨 이렇게 강아지하고 이렇게 해서 차종자해서 중국의 구화산에 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 기록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미 신라 시대에 차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신라왕자 약 100년 전에 이미 차를, 그래서 김지장 보살 차를 금지차, 금지차라 써서 지금도 그 지역에 가면은 이 지장보살로,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로 추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라 차 문화를 뭐 시간이 많은 줄 알았더니 시간이 다 돼 가네요. 그래서, 여러분 상계사 진감성사비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나라 금성문호로의 차 얘기가 나오는 최초의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빨간 글자로 보면 차맹자 한 명, 누가 중국 차를 가져오면은 또는 석부, 돌소토 이런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이 석부의 돌소토에 이어서 그 당시에는 단차였으니까 덩어리 차였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가루내지 않고 배를 적실 뿐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 진감선사 해소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차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근데 이분의 삶을 고은 최치현 선생이 글을 짓고 쓴 비문이 이제 요 진감선사 국보인데 정말 명문이에요. 고은 최치현 선생님. 그것도 보면 나옵니다. 아까처럼 우리는 유교, 불교, 성교가 다 하나로 합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이분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중국에 좋은 차를 갖다 줘도 그걸 막 사치스럽게 먹지 않고 소박하게 그냥 먹었다는 얘기인데, 이 상계사 진감선사를 고은 최치원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와 같은 모습이 수진오속과 같다. 자, 지킬 수 참진자, 거스릴 오자, 속되다 속자죠. 수진오속. 참됨을 지키고 속됨을 멀리함이 이와 같았다. 주재호 박사님은 화장틀을 이용한 개화문 다완 생성 기법 연구 디자인 학 박사시고 경덕진 세계 도자엑스포 초대 작가십니다. 중국 국가문화사업 선정 초대 작가시며 광주 비엔날레 전라도 천년전 초대 작가셨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은 화장터를 이용한 개화문 생성 연구로 되어 있는데, 너무 이론적인 모습보다는
저한테는 오늘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한 도예가가 왜 이 다환을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저는 현대 도예가입니다. 현대 도예가라는 건 원래 도예가가 전승 도예가가 있고 전통 도예가가 있고 현대 도예가가 이제 세 파트 나누거든요. 전승하신 분들은 옛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전승을 해서 전통 가마로 해가지고 가마를 떼는 분이 전승 도예가. 전통 도예가는 이 전승과 새로운 것을 이렇게 접목을 해서 또 나가는 도예가. 현대 도예가는 여러 가지 현대의 디자인과 모든 것을 해가지고 나가는 도예가로 나눠집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전승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현대 도예가로 나갔습니다.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여주 이천에 시합을 가는데 여기도 똑같고 저기도 똑같고 이 집도 똑같고 저 집도 똑같았어요. 아니 이게 뭐야? 이거 오늘 제가 말한 것은 제 개인 이야기지 전체적인 이야기를 아니다는 것을 저 심지를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당신은 그 말을 그렇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은 70분은 오직 제가 한 도예가의 생각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이 도예가들은 똑같이 만들어야 될까? 왜 틀릴 필요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상감청자 아시죠? 우리가 가장 독특한 청자인데 왜 상감청자의 상감문은 이렇게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작품이 여러분 혹시 상감 효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감문입니다. 상감이라는 것은 화장토를 음각을 한 다음에 화장토를 집어넣은 다음에 긁어낸 것이죠. 그러면은 선을 그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아이디어를 냈냐면은 이 문양을 전부 다 사각을 파야 되잖아요. 팔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떻게 하냐? 두꺼운 종이를 잘라요. 그 다음에 흙물에다가, 흙물이 원래 풀 같거든요. 흙물을 전체를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에 흙물을 만든 다음에 전체를 종이를 떼어내고 다시 화장토를 발라요.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바로 이게 상감문에 응용한 겁니다. 네, 왜 물레는 이렇게 저희 때는 옹기 기법을 못 배웠어요. 이렇게 기법을 저렇게 갈 수도 없고 그랬는데 우리의 물레 기법하고 옹기 기법을 섞어보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물레를 원통을 돌린 다음에 떡살로, 요리 떡살 있죠? 떡살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때렸어요. 근데 이게 흙이 얕다 보니까 전부 쓰러지잖아요. 때리면 쓰러지는데 그 쓰러지는 효과를 잘 쓰게끔 해서 물레 성형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효과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문양을 처음부터 물레로 돌린 다음에 조각을 해야 되는데 때려버리니까 떡살에서 나오는 우리 비싸같이 문양이 나와버리면서 물레를 돌리면은 이 문양이 나온 거예요. 자, 저희 1980년 때는 이 도예가들이 물레만이 아니고 갑자기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까 조형을 안 하면은 행세를 못 해요. 1980년대 도예가가 되려면 갑자기 제가 이제 이 조형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1990년 작품인데 높이가 한 1m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때 대한민국 공예대전에서 가장 큰 상을 받은 작품이거든요. 원래 상감청자나 분청삭이나 기본은 기법이 화장토예요. 그러면 여러분 얼굴 화장할 때 화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도자기도 흙을 우리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화장토를 바릅니다. 그러면 이 화장토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알고 보니까 우리가 분청사기에서 화장토가 생긴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인류가 나오는 BC 5,000년 전부터 즉 이집트 메토 저기 아라비아 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됐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볼 때 화장토의 기법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분청사기에서 나왔다 하죠.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 항저우 옆에 자계 시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자주요 박물관에 갔는데 저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최소한 분청사기가 1400년대, 1500년대에 나왔는데 거기에 1000년대에 기록되어 있는 분청, 우리하고 비슷한 분청이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거기가 바로 중국 자주요, 전체가 나오는 자주요가 우리 연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화장토를 하는 덤벙기법과 그 다음에 제가 그 덤벙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한번 개발을 해봅니다. 지금 중국 자주요 여러분 우리 분청에서 많이 봤죠? 우리 철학기법이랑 비슷합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청사기가 처음으로 시작한 게 기본 원료가 중국 자주요에서 나오는 기법하고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걸 참고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분청사기 특징도 같이 넣었습니다. 분청사기 아시죠? 이렇게 분청사기 7가지 기법이 있거든요. 특히 상강기법, 인화기법, 부스러는 귀활기법, 박제기법, 조화기법, 철학기법, 그 다음에 덤벙기법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작품을 응용을 덤벙기법을 응용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자, 현재 이 사진이 제 작업장 바로 앞에서 찍은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 비가 온 다음에 세면우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마르면은 이렇게 휘어져요. 오징어까지 까지듯. 저는 그것을 좀 재미있게 봤어요. 아, 이걸 한번 도자기로서 문양을 한번 내보면 어떨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지금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은 이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제가 물레 성형을 한 다음에 화장토하고 유약을 섞어서 해가지고 불을 떼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죠? 그래서부터 제가 아이디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덤벙기법은 어떤 거냐면 그냥 유약을 이렇게 넣는데 저는 일반적인 도예가들은 한 번만 화장토를 넣는데 저는 2번 넣습니다. 화장토 한 번 하고 유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차의 그 수분 처리가 달라져서 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휘어지는 것이 결코 휘어진 것이 아니라 소성 과정에서 휘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처음에 넣은 거다 2번 넣은 거죠? 이렇게 2번 넣습니다. 이렇게. 예. 자, 이제 이런 과정, 현재는 여기서 볼 때는 처음에 넣은 것은 화장토였고 지금 불구스름한 것은 뭐냐면은 진사유예요. 진사유 아시죠? 빨간색을. 그래서 이렇게 넣은 다음에 불을 2차 소송, 3차 소송, 4차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 내가 나이가 먹고 60이 넘어도 나 박사학위를 들어갔어요. 그 이유가 이건 증명이 논문에 증명이 안 되면 계속 너는 불량하고 알려만 쓰고 가크를 하려고 그랬다 생각을 하고 시작해서 제가 대학 늦게나마 제가 디자인학 박사를 땁니다. 중국 중국의 항저우에 중국 국가 사업, 문학 국가 사업을 하는데 양저 박물관이라고 중국에서 신석시대 때 나오는 항저우의
양저박물관 주위에 큰 프로젝트로 문화 사업을 하는데 제가 초대 작가로 선정이 됩니다. 네. 그런데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집으로 옵니다. 그분들이 중국 디자인 협회 회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는 중국의 청자의 평론하시는 절강대 주소화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중국의 모든 용천이나 이분들의 평론을 받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는데 그분이 저희 집으로 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에 수많은 도예가가 있고 작품이 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여기에 와서 이 작품은 처음 본다. 당신 우리 교수님한테 나는 같이 작업장을 중국에 같이 마련해서 배우고 싶다. 허락해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5년 동안 제가 국가사업 선정의 초대 작가 프로젝트가 됩니다. 네. 조재호 다화는 대단히 화사하면서도 오묘한 변화를 준다. 그의 다화는 기본적으로 분청사기 기법에 의지하면서 역대 중국 다완의 갖가지 도예 기법을 동원하여 다양한 다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의 다완은 화려함과 건박함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1000년 다도 역사에서 한중일 동양 다완이 추구해온 미학을 조재호는 한 사발의 다완에 모두 담아내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글을 주셨어요. 저는요 그 글을 받고 제가 혼자 마음에서 울컥해서 울었어요. 아, 이분이 볼 때 이것이 뭘까라고 평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분 눈에도 내 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데서 저는 너무 감격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재호는 점토로 성행한 뒤 덤벙 또는 귀할 문장을 여러 번 반복적으로 구워내어 우연적인 터진 현상을 유도하고 여기에 다양한 색채를 가하여 마침내 꽃이 활짝 핀 모습으로 만들어내고는 이름하여 괴화문 찻사발이라고 부르고 있다. 어찌 보면 현대 추상화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전통 문양 같기도 하면서 따뜻한 질감의 손맛까지 전해준다. 결과적으로 조재호 다완에는 건박한 기형에 화려한 채색이 오묘하게 어울리는 아름다움이 있다. 이것이 조재호 다완의 개성이자 자랑이다. 네,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저는 이 작품 보면서 말씀을 어떤 걸 드리고 싶냐면 일반 도예가들은 어떤 거에 신경 쓰냐면 점토, 그 다음에 유약, 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춥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하나 더 플러스를 하자면 기, 에너지. 이 작품을 갖고 있을 때의 에너지. 그러면 뭐냐? 그날의 날씨, 그날의 내 컨디션, 이걸 믹서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볼 때 뭐 같은가 잘 모르겠어요. 뭘 이 문양에 그렇게 나올까요? 불가능합니다. 목단문 같죠? 네. 어떻습니까? 그 페이스북을 제가 하루에 하나씩 올리거든요. 근데 왜 제가 올린 이유가 있어요. 페이스북에 제가 하나씩 오늘도 올렸어요.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이유가 내가 그래 그 시절에 2023년에 그 시절에 나는 이 작품을 했어.
그러면 그 가짜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분명히 내 페이스북에 이 작품이 올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진도 제가 찍었어요. 제 사진도 제가 찍었는데 뭘로 찍은지 아세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이 작품도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제 집에서. 하면 되겠더라고요. 왜 저는 제가 한자입니다. 다. 국화 같죠? 근데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아까 처음에 그 진사 작품하고 이 작품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어요. 어이구, 들어가요. 자, 아주 요 진사인데 나름대로 아주 약간 섹시해요. 작품이. 왼쪽은 그 약간 문양을 트리밍을 시켰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이 다완에서 나왔지 다른 데서 나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유약입니다. 이건 뭐 아크릴 칼라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한테 일부러 아크릴 칼라로 이걸 속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단계 넘었잖아요. 이건 유약입니다. 제가 격불에가 사진 한번 찍어봤습니다. 라인이 저 꽃이 이쁘죠? 끝에가 아주 양증맞게 딱 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차를 그 다완으로 차를 마실 때 이런 생각 해봐요. 내 다완을 가지고 저걸 한번 이렇게 한번 올려보고 차를 마실 때 한번 하면 얼마나 이쁠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데 이러한 묘한 이 다완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한데 이것도 한번 제가 이렇게 격불해 가지고 해봤습니다. 자, 이게 원래 진사인데 색깔이 산화돼서 이렇게 색깔이 나왔습니다. 진사가 이런 색깔도 나옵니다. 근데 진사가 아주 오묘하게 이쁘게 나왔어요. 자, 지도 같죠? 본 연수회 3일째 제6강연입니다. 강연 제목은 차 관능 평가의 기본 방법으로 한국차인연합회 1급 부평반과 지도교수인 정인호 부회장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이번에 하동 세계 엑스포 때 국제민첩 품평대회를 해서 중국, 스리랑카, 인도 많은 나라의 전문 품평가들이 왔을 때 함께 세계 차를 몇백 가지를 품평할 때에 그때 기념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앞에 화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화면이 안 보이지만은 이 앞쪽에 지금 앞에 차들이 저렇게 놓여져 있는 것처럼 여기 실지 요번에 국제대회에 나왔던 차들이 우리나라 차들만 물론 가져왔지만 차들이 직접 이렇게 차가 직접 들어 있습니다. 실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한국차인연합회는 무엇이 매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졌을까요? 차입니다, 차. 그래서 차 자체를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차로 하는 행위가 아마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없이 우리가 그 다음 행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차가 있음으로써 그런 행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분들은 차인연합회에 들어온 것도 뭐 십수년 된 사람들도 있고 뭐 굉장히 오랫동안 차 활동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품평 공부만 7년 정도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책자를 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이니까. 품질의 평가라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소비자의 유통시장에서 요구되는 그 물건들을 좋고 나쁨이라는 것을 가리는 방법이죠. 가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관능 검사라는 것은 우리 몸으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몸으로. 우리의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 청각 이런 것들이 동원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를 마실 적에 뭐 잘 알다시피 미각 갖고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떫은 건 뭡니까? 떫은 건 촉각입니다. 미각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수하다라는 그런 건 뭡니까? 후각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감각이 총동원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관능 검사다. 막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 우리가 살라 그러는데 하니까 소비하는, 차 생산되지 않고 소비하는 나라들의 발전사에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은 중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경에서 차는 어떻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품평의 최초의 기록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품평가들은 술을 안 마시지만 술을 마셔도 3개월 전에는 술을 안 마신다는 규정. 뭐 음식 같은 것도 조금 뒤에 이제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생당근 같은 건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거는 계속 품평할 때 속에서 올라오거든요. 오랫동안.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의 심리적인 거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대단히 점수를 주는데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게 가장 단점이라는 겁니다. 관능 분명만 있느냐? 아닙니다. 이화적인 분명도 있습니다. 뭐냐면 기계적으로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느냐, 여기 중금속이 있냐, 여기 농약이 들어있냐, 모든 걸 검사하는 이화학적인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화학적인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유해되는 요소들, 보건상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이학적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람의 미각이라는 게 이상합니다. 이거 숱하게 저도 여러 논문 준비하는데 같이 따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 높다. 녹차에서 카테킨 함량이 작고 아미노산 높아야 맛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수치하고 우리가 관능적으로 느끼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 요소가 우리 미각이 엄청난 그런 화학적인 거와 물리적인 그런 작용을 우리 입안에서 한다는 얘기죠. 바로 그게 품평이라는 게 뭔가요? 그냥 이거 상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거 품평에 의해서 등급이 만들어지고 그 등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 생산자들이요. 오늘 생산한 거 우전이야? 그러면 그냥 오늘 생산한 거 봉투이면 그냥 우전하고 가격이 그냥 동일시 된다는 거죠. 근데 우전이라는 것은 4월 20일 전에 차입을 딴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ገብ을 먹나요? 만들어진 거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월 20일 날 전에 만든 거 좋은 재료라는 뜻이지, 그게 만들어졌을 때까지 계속 잘 만들었으면 좋지만 태울 수도 있고 설이 익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갖고 해야 됩니까? 완성된 차, 우리가 인간이 먹을 적의 차로 품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인식별법이 모든 품평 방법에 쓰인 방법입니다. 품평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일단 이게 아주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왜 전문적인 분야냐면 품평을 하면서 차가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으면 왜 좋으냐, 나쁘면 왜 나쁘냐, 그래야 소비자들이나 생산자들한테 당신 차는 어느 부분이 덕골재 불이 너무 높아서, 여러분 쓰고 떫은 게요 7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거냐라고 찾아내는 게 품평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너무 어려가지고 카테킨이 많아서 쓴 거냐, 아니면 차를 덮을 적에 너무 불이 많이 돼서 써지는 거냐, 아니면 건조나烘焙할 적에 너무 불이 많이 단 거냐, 여러 가지에서 있는데 그거를 찾아내는 거죠. 좋다 나쁘다를 하려면 전문가는 다 애들이나 시켜야 됩니다. 차를 입에 딱 대면 입에 있는 순간에 이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전문 품평가들은 딱 이면요 머릿속에 이렇게 그 차가 만들어지는 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이거는 첫 번째 덮을 때 살점 때 온도가 높았구나, 아니면 시간이 길었구나 라는 것이, 이게 무슨 전쟁이가 아니고
오래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들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3년 정도 하면은 이 품평이라는 것을 이제 하게는 되죠. 더 이제 최고의 경제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철저하게 자기 몸 관리, 자기 몸을 품평 도구로 만드는 그런 관리, 모든 품평이라는 건 이런 건 안 됩니다. 이거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죠. 국제적으로 모든 것, 차뿐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관련 평가할 적에는 그러니까 우리 햇볕의 빛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햇볕도 오전 햇빛, 점심 때 햇빛, 저녁 햇빛 다 다릅니다. 낮 12시 햇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우리 내 연구소에 한번 하동이든 제주든지 내 연구소에 와보면 그런 거로 다 돼 있습니다. 낮 12시 햇빛입니다. 그런 거를 전문적인 걸 팔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2층으로 한다라는 건 이제 조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건물들이 밑에 이제 뭐 이렇게 수분도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2층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층 이상에서 하고, 그리고 저게 차를 이렇게 몇 번 하는 건 아니지만은 배 큰 데에 나가면 수백 개를 그냥 며칠간 하거든요. 수천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입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동화돼 버립니다. 맛을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식도 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눈 시각적인 것도 편하게 하기 위해서 2층 이상으로 해서 앞에 확 트인 곳을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내의 벽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그림으로 걸어놔야 되겠습니까? 예, 신색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연광선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광선이 들어오려면 북쪽에 됩니다. 그래서 풍경실은 북쪽을 향합니다. 북쪽의 빛이 직선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북쪽의 빛이. 이제 그게 모자라다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전등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문이 있어서 바람이 통할 수 있죠. 이제 분명하진 않았지만 보통 때 유통이 되게 하고, 그리고 동과 서는 거기 막힌 게 좋은 것이, 막혀야 되는 것이 품평실의 조건입니다. 품평 도구를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품평대랍니다. 저 보이는 게 품평대인데, 이 품평대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까만 게 있고 흰 게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면요. 검평이랍니다. 마른 차를 품평하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검은 천에다가 놔야 잘 보입니다. 그래서 검은 천 위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스평이라는 거죠. 차를 우리고 난 뒤에 찬물색을 보고 향을 보고 맛을 보고 우린잎을 보는 그 방법에서 이렇게 흰 천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놓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얘가 저 뒤에 저기 나오는 것처럼 폭을 약 50cm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서 품평하고 재서 뒤로 돌아보면 바로 놓을 수 있게끔 이 흰색이 저 뒤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게, 네, 오늘은 일직선으로 놓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검평대와 스평대, 그러니까 마른 차입을 보는 외형을 보는 거와 스평, 좀 전에 얘기했던 찬물색, 향기, 맛, 우린잎 이런 거 보는 거는 뒤쪽에서 놓고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이게 품평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차입을, 마른 차입을 넣고 하는데 이것도 규격이 있습니다. 규격인데 요거는 내가 한국 규격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규격을 만들어서 만들었는데 요거는 모서리가 이렇게 터져 있습니다. 한쪽이. 왜? 붓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론 나가는 쪽에는 들고 있어봐요. 여기는 사면이 이렇게 잘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깎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깎여 있어서 요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걸 할래요? 요만 좀 하나 해봐요. 네. 이렇게, 네. 지금 천천히 하고 있고 좀 빠른 동작은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면 찻잎이 상중하로 됩니다. 부서진 게 아래로 갈까요?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위에 거를 보면은 등급이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번호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 안 해놨지만 여기 나오는 거죠. 왜냐? 이거를 점수를 보는데 내는데 얘하고 저쪽 거하고 점수가 비슷해.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봐야 될 겁니까? 이렇게. 근데 왔다 갔다 하다가 얘 다른 데로 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번호가 1열 번호가 있다. 그리고 적혀
적혀 있어야 된다. 이건 뒤에 있네요. 뒤에다가 해놨네요. 이렇게 자기들 보느냐고. 이렇게 번호를 써놨다. 그 다음에 품평배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앞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데 여기 이게 뭐냐면 차를 우려서 찬물색도 보고 맛도 보고 우린잎도 보고 또는 그 담아져 있을 적에 향기도 맡고 하는 그런 품평하는 도구입니다. 이거 뭐라 없는 거 없어요? 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ISO 기준입니다. 앞에 토미처럼 이게 나와 있죠? 차 걸르라는 얘기죠. 안에 차가 들어있어요. 지금 꺼냈지만 이렇게 차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에 톡 나온 이유는 뭐냐면 얘를 찬물을 따를 적에 내릴 거 아닙니까? 내릴 적에 여기 이렇게 잘 떨어지게 사각이 돼서 잘 떨어지게 걸리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얘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앞으로 가야 될거 이빨 있는 데로 놓고 가야 뒤에 놔야 될까요? 옆으로 놔야 될까요? 그렇죠. 이게 이 뚜껑 구멍이 뭐 필요한 겁니까? 잘 빨아 나오라는 거죠. 공기 들어가서. 그리고 얘도 이렇게 번호가 있죠. 그래서 국제 규격에 맞춰서 한국차 품질평가원이라는 것이 차인연합회 우리 속에 속해 있는데 이 평가원 뭐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품평위원들이죠. 이렇게 써져 있고 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서로 보다가 헷갈리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그죠? 그렇게 있다. 번호가 있다. 그리고 얘가 있으면 따라 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따라 놓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여기다 담아놓고 얘를 안에 있는 찬물이든 뭐든 떠먹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따라 놓습니다. 근데 참 중요한 요소 중에 우리 여기는 안 나올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가마 한 번에서 같이 나와야 됩니다. 왜? 색깔이 똑같아야 되니까. 암만 차가 좋아도 얘네들 들어가지가 만약에 색깔이 좀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색깔이. 도자기 색깔에, 가구 색깔에. 그래서 이 도구를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정밀성에서도 아무도 못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고 중국도 전문가용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평평 안 하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색감도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용도도 안 맞습니다. 그냥 해보는 거로 나오는 건 있지만은 정밀하게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국제적인 ISO의 표준인데 그런데 중국은 이 방법을 쓰면서 자 이게 어디식일까요? 중국식일까요? 어딜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식입니다. 영국을 중국에서 쓰는 겁니다. 품평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국식과 미국식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식입니다. 이건 일본 사람들이 쓰는 거죠. 일본 거 아닙니다. 미국식입니다. 영국이 이렇게 하면 미국은 꼭 반대로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핸들도 다르지 않습니까? 두 나라가. 이 나라가 둘이가 같은 민족이었는데 싸움박질하면서 나라가 독립했기 때문에 모든 걸 바로한다. 심지어는 나사 박는데 이 돌리는 방향도 거꾸로입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국에서 하는 방법이고 지금 품평하는 방법을 보여주는데 근데 여기는 이렇게 두 개 있지만 이따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얘네들은 요거 얘기할까요? 얘는 150ml입니다. 그리고 산물함이 있습니다. 그럼 1대 50입니다. 찬물, 그 물하고 차가 1대 50을 갖고 있습니다. 얘는 200ml입니다. 이거 그냥 도자기가 아니라 엄청 비싼 도자기입니다. 품평 도구가 미안합니다. 엄청이라고 해서 아무튼 조금 비쌉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합니다. 이거 일본, 인도네시아 이런 몇몇 나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없는 게 이 자체에서 생각합니다. 바로 저렇게 냄새가 맡습니다. 차를 딛고. 그 대신 여기는 한 번 부어서 5가지 외형은 끝났고요. 우려가지고 스평을 아까도 얘기했던 찬물색. 맨 먼저 찬물색 부는 이유가 뭐냐면 찬물색은요 가장 빨리 변합니다. 폴리페놀이 열에 약해서 바로 산화돼서 데아플라멘이나 아니면 이런 거로 변해가기 때문에 맨 먼저 우리는 거를 향기가 아니고 맞습니다. 왜냐 향기는 갇혀 있잖아요 속에. 그죠? 갇혀 있기 때문에 찬물색을 먼저 보고 향기를 보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우린을 보는데 누가 향기 맡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향기 맡는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 사람이 아니라
올라가서 이렇게 향기를 맡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내려놓으면 그 다음 사람은 이 위에 걸 좀 날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흔들어서. 예, 이렇게 좀 흔들어서 향기를 맡습니다. 둘이 같이 해야죠. 이렇게 이 사람이 손이 안 좋아서 균형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물이 빨리 떨어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면으로 놓으면. 그리고 이거를 아주 최대한 가깝게 쿨을 갖다 대가지고, 왜냐면 이거 다음 사람도 맞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식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고개를 최대한 숙여서 여기 가깝게 해가지고 향기를 이렇게 맡습니다. 이게 미국식. 그리고 이 미국식까지 다 설명을 하면 너무 그렇고 여기서 하는 거는 보여주겠습니다. 미국식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품평단이 백색이 아니고 흑색입니다. 흑색이고 이 안에 이게 지금 차 보이나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차입니다. 이 크로스 좀 한번 해줄 수 있나요? 이 차? 이거 봐줄 수 있나요? 이거 해줄 수 있나요? 예. 보입니까? 예. 아주 좋은 차네요. 이 우린잎, 이게 중국에서는 역저라고 얘기합니다만, 그 우린잎이 왜 어쩌면 최고 중요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차를 이제 무역 거래할 적에 내년 걸 살라고 하는데 올해 차를 내년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 차가 되는 거예요? 묵은 차가 되는 거죠. 왜냐면 오늘 이런 차를 계획을 하는 거예요. 올해. 그러면 이거를 향과 맛이나 이런 거를 지금을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 실물을 놔둬요. 내년까지. 그래서 내년에 왔을 적에 그거를 검사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미 지나간 거잖아요. 그죠? 그럴 적에 제일 중요한 거가 우린잎이에요. 우린잎은요, 우린잎 여러분 차 마시고 난 뒤에 우린잎을 보세요. 나는 크기 어느 정도야? 나는 어떻게 만들었어? 내 색깔은 어때? 이런 것들이 다 보이고, 탑은 탔다고 폭점이라 해가지고 탄점이 보이고, 이런 서리고라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린잎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린잎을 중요시 안 여긴다는 거죠. 긴칭이라는 그 저를 썼지만 지금은 디지털이 있으니까 디지털로 하고 있다는 거. 타이머 중요하죠. 모래시계도 쓰고 그런데 정확하려면 디지털 시계가 최고겠죠. 시계도 필요하고, 이런 저울과 시계, 그 다음에 이제 보조품평기라는 건 뭐냐?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에 수저도 집어 있고 뭐 그러는 거죠. 차를 마셔야 되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혹시 소리가 두 가지가 난 거 느꼈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른가요? 네. 바로 첫 번째는 미각을 혀 쪽에 다 두들겨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떨까 하는 거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슥슥 하는 거는 낮춰주는 거예요. 아까 내가 떨다는 건 뭐라 그랬죠? 촉각입니다. 미각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다 부딪히지 않으면 빨리 못 느낍니다. 너무 세게 느껴지지만은, 그리고 쓴맛과 떨고 맛은 어떤데 동시에 같이 들어옵니다. 그럼 얘가 진짜 써서 이럴까? 아니면 이렇게 떨고서 이럴까라는 걸 아는 거는 지금 하는 방법을 쓰면은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걸렁망 차 품평시라는 거는 이거 뭐 이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떠야 되니까 이거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수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똑같이 먹으면은 요새 코로나도 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품평잔을 갖고 있습니다. 품평잔 처음 보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러는 사람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얼른 주고 뭐 이런 재미가 좀 있어야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저런 잔도 있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저런 망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물은요 참 재밌습니다. 물 끓이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숱하게 내가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해보는데 우리 포트를 끓이잖아요. 전기 포트로. 그럼 뽀르륵 하면 턱 꺼지거든요. 그러면 찬물이 되게 무겁습니다. 어두운 게 아니라 너무 가볍게 차들이 뜹니다. 우리 다신전이든지 뭐 오전에 나온 얘기들 중에 현재 쓸 수 있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라 그러네 고전에 보면요. 차도 밥처럼 설 익을 수 있고 탈 수도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순수계
묵직이라는 그 잘 익은 물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불평대회 때 꼭 씁니다. 어떻게 쓰냐? 차가 끓이기 시작했다. 5분간을 더 끓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5분은 엄청 깁니다. 근데 이 규정을 그 사람들은 초시계를 재면서 그거를 지킵니다. 여러분 실제 해보세요. 뽀르륵 끓은 물하고 너무 많이 끓은 5분 이상 10분 끓인 물하고 해보세요. 전혀 차 맛이 다르고 찬물 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뽀르륵 보라면 조금 더 끓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